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한 주간 동안 또한 아직까지도 이제 중간고사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꼭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쟁법과 전쟁윤리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진행 절차는 제 3장 군법과 인권의 이해 실천에서 전쟁법과 전쟁윤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의의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전쟁은 나라와 단체들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행하는 우리가 싸움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고, 우리가 여기서 대체적으로 전쟁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 적을 굴복시켜서 자기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일종의 어떤 폭력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츠비츠는 전쟁은 정치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실질적 장치 도구로서 정치적 거래의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전쟁의 목적은 국가를 위한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리버는 전쟁 발발에 관한 다양한 설명은 거의 상이한 전쟁의 수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볼딩은 평화에서 전쟁으로 또는 전쟁에서 평화로의 변모를 설명해주고 분류해주는 원리를 축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원인과 동기에 의한 이 발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왜 되풀이되냐 하면 이 다양한 욕구 해결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결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갈등이 심한다든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국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인권에 대한 어떤 압박이 계속적으로 온다든지 핵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치들이 온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것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한 전쟁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간의 공경성으로 인한 원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식과 사회적 통제의 어떤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금 뭐 미얀마에도 이제 군부 통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어떤 면에서는 국가 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어떤 저개발 국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회적 지식이라든지 통제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누가 이제 어떤 군부를 움직이고 잡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우리가 본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 전쟁이란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국가라든지 또는 이에 준하는 집단 간의 군사력을 비롯한 각종 수단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행위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거는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해서 전쟁의 본질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런 전쟁의 유형은 우리가 살펴보면, 자, 전쟁의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 특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면 도덕적 기준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다. 이 도덕적 기준을 보면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의고 타인에 봤을 때는 부정이죠. 그죠? 항상 보면. 그다음에 공격 순서는 침략 전쟁과 자유 전쟁이 있고요. 전쟁의 규모는 이게 세계 전쟁이냐, 국지 전쟁이냐, 뭐 국내 전쟁이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국지 전쟁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 무기의 종류에 있어서는 핵 전쟁과 비핵 전쟁, 그다음에 재래식 전쟁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전쟁이 나면 현재로 전쟁이 난다 그러면 바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의 예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전쟁은 낫지 않았지만,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이 낫지 않았지만, 이런 사항들을 보면
연평도의 계속적으로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천안함 이렇게 북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래식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같이 이제 이렇게 취급받고 하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핵전쟁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전쟁이 났을 때 보면 히로시마의 원폭이 폭격된 것은 처음부터 원자폭탄을 폭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이제 원자폭탄을 하면서 항복을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듯이 이런 과거의 전쟁으로 봤을 땐 이런데 근데 현재 들어오면서부터는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보면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핵무기를 만들고 지금 뭐 60개, 70개를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핵을 쏠 수는 않겠지만 그러나 미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단계가 되고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하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상호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전쟁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속전속결로 인해서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원조가 오기 전에 핵으로 인해서 남한을 초토화시키면 이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 어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자국의 어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타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느냐 그거는 무리수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이런 재래식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핵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핵을 반드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보면 위치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선전포고의 여부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이 있다. 그래서 정규전에는 반드시 선전포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비정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적인 어떤 야만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루어져 가야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전포고는 정규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선전포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현대전쟁의 특징은 이 정치와 군사가 어떤 밀접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뗄 수가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치하고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를 잘해야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잘못하면 불화가 생길 수 있고 국가 간의 어떤 대립과 반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정치적인 수단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전면 전쟁과 제한 전쟁이 있는데 전면 전쟁은 이 교전국 간의 외교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고 군사적 행동만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전면 전쟁이라고 하고 제한 전쟁은 이런 전쟁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외교 교섭은 유지하는 이런 것이 제한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정치의 구별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와 군사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정치를 뗄 수가 없고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런 측면에서 전면적인 형태에서 보면 이런 전쟁과 정치의 구별이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깊은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현대전은 이익이라든지 세력 격쟁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국을 무조건 항복이란 또는 체제 말살하는 이런 이제까지로 이뤄가고 있다는 거죠. 현대전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어떤 예를 들어서 땅 따먹기식의 어떤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국을 항복하고 체제를 말살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대 국가의 어떤 도의적, 체제적 열등성 강조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정당성이라든지 도덕성을 강조함으로써 이런 전쟁은 어떤 적대 국가의 어떤 도의적이고 체제적인 이런 열등감을 강조함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현대전쟁은 물량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 국력을 총동원하는 전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4대 군사 노선이라든지 무기와 장비의 어떤 첨단에서 오는 어떤 군비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비용을 따져보니까 4조 2,750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현대전에는 이거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은 되겠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더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군사비가 증가되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지구상에서 자신의 힘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는 몇 개가 있겠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제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어떤 소련하고 미국하고의 계속적인 대립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소비에트 연합국에서 이제 좀 이게 국가가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등 말고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는 이제 없는데 그 중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지금 계속 만들어서 남한을 무력 침략하고 또 그것을 핵무기를 이용해서 지금 미국하고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힘만으로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뭐 북한하고에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전쟁은 이 남한하고의 전쟁이잖아요. 사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늘 우리가 국방 정책을 또 국방을 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윤리에 대한 어떤 논의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저 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부정적이라는 거죠. 왜? 평화 대비되는 말로 쓰일 때 전쟁은 이 선에 대비되는 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와 대비될 때는 우리가 전쟁은 선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비되는 것은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시작되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 전쟁은 전쟁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류가 끝나고 또다시 시작되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어두운 자아상이고 이것을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어떤 인간이 만드는 어두운 자화상이지만 이것을 조절하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 중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이 선이고 정의지만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으면 그것이 곧 악이고 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지요. 윤리적 판단을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하면 윤리적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 입장에서는 나와의 상대적 입장은 나는 항상 선이고 항상 정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방은 늘 악과 불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논의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정당한가의 어떤 이 객관적 기준이 어떤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필요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이런 것들이 따져봤을 때도 부당하다고 했을 때 다시 나라를 돌려줘라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로 따져보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정당한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이러한 명백한 필요가 여기에는 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 윤리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의 어떤 도덕은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데 이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는다는 거죠. 이 도덕적 기준을. 그래서 정당한 전쟁과 부당한 전쟁을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정당한 어떤 명분이라는 거지 전쟁이죠. 자,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여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전쟁하는 이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침해된 주권의 회복, 그 다음에 대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여기엔 전쟁 개입의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는 정당한 명분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합법적 권위의 원칙이다. 그래서 자, 전쟁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떨 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정규전에서는 반드시 여기에서는 전쟁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 비정규전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야만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좀 일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적 정의의 원칙이다. 이것은 무력 사용의 결과가 악보다는 선의, 불의보다는 정의가 다만이
되어야 한다고 여기에서는 항상 비례정의 원칙.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악이고 곧 어떤 부정이다, 불의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당한 의도, 정당한 의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과 평화 유지가 진정한 의도인지,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종족 말살의 목적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한 목적, 의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후의 수단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외교적 노력 등 이러한 모든 문제 해결의 어떤 방안을 모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뭘 하는 겁니까? 전쟁에 호소하는 거죠. 이것이 곧 정당화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근데 실적으로 보면 정당화 의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은 전쟁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자, 전쟁의 성공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여기는 계산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 이 전쟁의 어떤 면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근데 일곱째 마지막은 균형성인데, 자,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해득실, 그 다음에 효율성 여부에 의해서 전쟁 개입 여부를 여기에서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이러한 어떤 균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전쟁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도덕적 기준을 문제 삼고 있지만 항상 보면은 이 논의는 나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균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은 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국가 간에는 자, 진정한 윤리 문제가 존재할까 이제 이런 건데, 자, 국가 간에는 윤리가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이다. 왜냐하면 그 이면은 자국의 어떤 이익 추구가 현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 윤리가 존재하기 힘들다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전쟁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일종의 어떤 전쟁의 역사다. 전쟁의 역사는 어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함께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을 보니까 1000만 명의 정사자가 발생이 됐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 보니까 5,500만 명이 어떤 희생자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한국전쟁서부터 걸프전쟁, 최근의 전쟁을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9.16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어떤 테러와의 전쟁의 목격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왜 가만히 있는 빌딩을, 그죠? 왜 테러를 하고 있냐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윤리 문제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존재할까? 존재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국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BC 1496년 이래 3500년의 어떤 인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횟수는 244년밖에 없었답니다. 나머지 3250년은 어떤 비극적 유혈 투쟁이 계속적으로 크든 작든 이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세계적으로는 이런 유혈의 어떤 투쟁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수만 명, 수천 명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윤리 문제에 계속적으로 보면 전쟁에 관한 관점은 우리 평화와 현실과 정의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평화주의는 자,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무력은 도덕적으로 이 정당화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평화주의고, 현실주의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도덕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이 도덕적 관계는 미영상이 된다는 거죠. 불가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과 윤리를 어떤 미결부하고, 그래서 양육강식, 그 다음에 자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이 현실주의고요. 그 다음에 정의 전쟁론은 이 평화주의와 현실주의라는 어떤 양극단의 어떤 중간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정의 전쟁론인데, 자, 인류의 이상을 담아낸 윤리적은 이 원칙에 입한 현실주의고, 그 다음에 평화주의와 같이 전쟁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도덕적 제한 조치를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평화주의고, 단 무고한 사람이라든지 그다음에 침해된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전쟁의 어떤 정의론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의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의 전쟁론의 어떤 형성 배경과 걸프전의 사례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전쟁론은 여기에는 정당성과 그다음에 어떤 전쟁 수행 과정의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쟁의 정당성은 자, 전쟁 자체가 정당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기는 전쟁의 도덕성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가와 군의 어떤 고급 지휘관, 정책 결정들이 고려해야 될 요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 수행 과정상의 정당성은 누구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투입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것이 정말 정당한가라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걸프전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정의전쟁론의 어떤 도덕적인 정당성을 보면, 자, 1990년 8월 2일 이라크의 어떤 사담 후세인이 이제 쿠웨이트를 공격 침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내에 쿠웨이트군과 정부를 장악한 후 이 게르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멜라는 유전을 쿠웨이트가 과도하게 개발하고 이 경제적 침략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이걸 규정을 뭐냐면 경제적 침략으로 규정을 하면서 전쟁을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당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자, 쿠웨이트 평화 회복의 어떤 정당한 명분으로서 아랍 국가의 33개국이 다국적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은 무력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합법적 권위를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군을 몰아내는 데는 어떤 제한적 목표로서 무력 사용을 어떤 합법적으로 인정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최후의 수단으로서 승리의 가능성 있는 전쟁을 여기에서는 이루어가는 것이 전쟁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의도와 관련한 대의 명분, 즉 어떤 현실적 이익 추구는 어떤 것이냐, 안정적인 석유 확보이란지 숨은 동기, 이 동기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수행 과정의 어떤 정당성과 관련해서 보면, 자, 이라크의 어떤 군사기지라든지 교통통신시설, 정부 청상 등 이 파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밀 유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는 정밀 유도 무기가 사용됐고, 그 다음에 민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피해가 최소화하려고 이 구별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쿠웨이트 해방을 목표로 최소한의 파괴 수용을 했는데, 이거는 비례성에 따라서 여기는 파괴가 뭐 어떤 면에서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면에서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비례성을 충족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다만 뭐냐면, 자, 영국군과 이라크군이 이라크 전차 격파 시 여기는 우라늄탄을 사용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이라크 민간인 인체에 여기에서는 암이라든지 백혈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암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서는 이 영국군과 미군이 이렇게 이라크를 격파할 때 이런 것들의 사용에 대한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비판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판이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자국에서도 보면 지지를 못 얻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지원 국가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국가에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인해서 결연한 의지를 결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어떤 명분을 갖고 여기에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이 전쟁이라는 거는 뭐 사실 어떤 살살하는 거고 그다음에 봐주는 게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떤 종족을 말살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요소들이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많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정의의 어떤 전쟁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에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사냥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와 처벌의 이유에 의한 전쟁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어떤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근대에 있어서는 이 생명이라든지 국내 생명과 재산과 자유에 대해 억압하는 폭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이 방어 목적은 또한 정당하다. 근대에 있어서는 이 방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과 어떤 재산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어 목적으로서 정당하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국가에서는 자, 국가와 국민의 어떤 투표가 일치하고 국민의 자유, 그다음에 인권을 위한 이 전쟁은 정당하다. 요즘에는 또 인권에 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대라든지 근대라든지 현대에 있어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 정당성을 내포하면서 전쟁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현재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전쟁의 도덕성입니다. 자, 전쟁 개시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선포의 정의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도덕성과 관련돼서 전쟁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덕성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최소한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쟁에 있어만큼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떤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의 어떤 도덕성을 보면 전쟁 종결 후 처리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여기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어떤 그런 그 포로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긴 도덕성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한번 여기에서는 전쟁 윤리의 어떤 구체적인 체계로서의 도덕성이 상당히 어떤 제기되는 문제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전쟁법 준수의 의무입니다. 이제 통상 어떤 면에서는 이 전쟁법 준수의 의무는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전쟁법은 국제적 약속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헤이그 협약은 어떨 때 헤이그 협약이 언제 일어났냐면 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1899년과 1907년 여기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여기서 열린 국제 어떤 평화 회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헤이그 협약은 만국의 어떤 만국 평화회의다라고 하시죠. 만국 평화회의. 만국 평화회의라고 할 수 있고 두 차례 걸쳐서 이제 이런 평화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내용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제네바 협약은 우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조인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그 네 차례에 걸쳐서 조약이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 네 차례에서 이루어진 협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제3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제네바 협약이 여기 전쟁이라든지 포로에 대한 어떤 포로 대우에 대한 이런 어떤 제네바 협약이 제3차에 걸쳐서 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 만일 전쟁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포로 학대, 약탈, 강간 이런 것들이 되면 전범 즉 전쟁 범죄에 의해서 재판에 회부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민간인을 사실 보면 보이지 않고 묶어놓고 어떤 면에서는 강압적으로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학살하는 이런 면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전법으로 우리가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전쟁 과정의 어떤 도덕성 정의를 보면 자,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과 과정에 대한 어떤 정의는 선이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래서 전쟁 과정의 어떤 전쟁법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어떤 상호주의성에 따라서 전쟁법을 준수해야 하고 어떤 여론의 지지도에 따라 왜 그러냐면 인간의 금방 앞에 시간에도 봤지만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포로에 대한 어떤 인권 존중을 유린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 여론의 지지에 의해서 상당히 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 투항자와 어떤 감수라든지 여기는 결사적 저항, 그 다음에 아군의 어떤 전투 의지라든지 저해라든지 군기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또 보면 어떤 투항 의지가 어떤 면에서는 저항이 어떤 그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전투 의지가 강해질 수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전쟁 영화 보면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태극기 휘날리며 이런 것들을 보면 형제가 그다음에 뭐 친구들 그 동료들 간의 어떤 전쟁에 나가서 동료가 총알을 맞고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제 물불을 안고 죽고 살기로 이제 싸우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결사적 저항을 이제 우리가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쟁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군부대에 있어도 이런 교육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여기 소녀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이런 것들을 인해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군인은 전쟁터에서 용감하고 또한 적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약자인 민간인 비전투원에게는 자비로워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 사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냥 한꺼번에 그냥 잘못됐다 사과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여러 가지 어떤 꼬이는 문제가 이런 상황까지도 꼭 이것만 가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바 이제 협상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네바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전투 능력 상실자와 적대회의에 직접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들의 생명과 어떤 육체적, 정신적 보존에 대해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차별 없이 보호되고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투항하거나 또한 어떤 전투 능력을 상실한 적군을 여기에서는 사실상은 금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부상자와 환자에 대한 적대 행위가 있었던 어떤 충돌 당사자에 의해서 수용되고 진료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료원이라든지 시설, 수송기관, 그 다음에 어떤 자재도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포로가 된 전투원과 적대국의 지배하에 있는 민간인들은 그들의 어떤 생명과 존엄성, 인권, 이 신념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존중받을 이러한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사법상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육체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고문과 체벌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러한 잔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에서는 포로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는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공명정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추돌 당사자와 그 군대의 어떤 구성원은 여기는 전쟁의 방법과 수단을 무제한적으로 여기에서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손실이라든지 또는 과도한 고통을 유발하는 이러한 성질을 지닌 무기나 전쟁 방법의 사용을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전쟁에서도 보면 일제 침략 전쟁에도 보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진 고문과 그다음에 아주 그냥 피를 아주 토하는 그런 어떤 고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고통을 유발하는 이러한 무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쟁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금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네바 협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돌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민간인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과 전투원을 여기에서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공격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격에 대해서는 오직 어떤 것에 대해야만 된다고요? 군사적 목표물에 국한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격의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사적 목표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여기에서는 제네바 협약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전쟁에 대한 이런 어떤 국민과 당사자들, 그 다음에 시설,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런 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전쟁의 어떤 준수의 의무인데, 이 전쟁의 준수의 의무는 어떤 그런 군인의 지휘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4조에는 군인은 무력 충돌의 행위에 관하여서 모든 국제적 어떤 국제법에서 대한민국의 당사자로서 가입한 어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 어떤 전쟁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군인은 전쟁법을 숙지해야 하고, 국방부 장관은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 바에 따라서 군인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어떤 지속적으로 여기에서는 실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쟁법 준수의 딜레마라는 것이죠. 전쟁 과정에서 여기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어떤 여기에서는 인식이 필요하다는데, 여기에서는 전투상에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는 것은 좀 많은 딜레마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2005년 6월에 미 해군 특수부대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여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정찰 중에 있었는데, 2, 3명의 어떤 염소치기, 지금 민간인들은 어떤 염소치기를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염소치기에 따른 선택은 어떻게 되냐, 이들을 죽일 것인가, 풀어줄 것인가에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그 4명의 어떤 그런 그 정찰한 군인들은 투표를 했다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이제 풀어줬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텔레반의 공격을 받고 4명 가운데 3명이 사상하고, 또한 이 구출 작전에 나선 헬기까지 격추되면서 16명의 사망이 발생됐다는 거죠. 전쟁법에 의하면 이 염소치기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실 살상을 금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대한 4명 중에서 3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를 구출하기 위해 온 적투기, 이 헬기까지 격추되면서 16명의 어떤 사망이 발생하는 큰일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전쟁에 있을 때는 민간인들, 확실한 어떤 사실 우리가 확실한 민간인인지 아닌지 사실 그런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엄밀히 구별하기는 참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군사적 차원에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이런 많은 인원을 죽였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은 뭐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염소치기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확실히 미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에요. 실적으로 보면 정말 염소치기를 하는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그 정찰요원인지 첩보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들을 만약 죽였다면 무관 민간인으로 어떤 죽였다는 죄책감과, 여기에 끝나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 전법에 의해서 여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이 딜레마 결정은 누가 해야 됩니까?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현실적 가능성과 이 군사적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어진 정보라든지 직무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는 지휘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보면, 비례성은 전투 목표와 전투 간의 어떤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비례성이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되는 폭격을 단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폭격 규모라든지 어떤 민간인 피해를 추구하는 어떤 군사적 목표의 어떤 중요성의 비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여기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민간인 피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를 보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 의한 네팝탄의 어떤 과도한 사용을 해서 수많은 민간인은 사상자로 미국 내 어떤 반전열이 확산됐다라고 했는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이 네이팜탄이라는 이런 어떤 그런
소위탄을 우리가 사용했는데 이 미군이 개발한 것으로 이 온도가 900에서 1300도 1300도에서 연소하고 강범위한 지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불태우고 파괴하는 이런 어떤 소위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엄청난 여기에서는 미군의 어떤 반전 여론이 있었고 반전 여론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필요성은 전투 수단의 어떤 방법을 필요로 하는 정도로 이거는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투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도까지만 이 폭력의 사용을 허용해야 된다. 또 얼마만큼을 허용해야 될 수 있는지는 사실 좀 또 서로가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는 이 폭력의 사용이 허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6.25 전쟁 시 이 해인사에 대한 폭격을 거부한 김영한 대령의 우리가 어떤 그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한 대령은 1951년 8월 여기서 6.25 전쟁 시 공군 제10 전투 비행 전대장으로 여기에서 어떤 임무를 받았냐면 가야산의 특정 지점에 대한 폭격 요청이 여기에서는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산에 숨어든 인민군 소탕을 하기 위해서 경찰의 이제 요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편들을 이끌고 출격한 어떤 김대령은 어땠습니까? 폭탄 투하 지점이 어디요? 8만 대전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라는 것을 알고 잠시 당황했다는 거죠. 자, 갈등하던 김영한 대령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절대 폭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빨치산 몇 명을 죽이라고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불태울 수 없다고 여기는 김영한 대령은 판단을 하고 여기에서는 대신에 해인사 뒤편에 어떤 그런 여기 뒤편에 포탄과 로켓탄을 투하하고 귀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추궁되었지만 천년 고찰을 불태울 수 없다는 여기에서 그러한 내용과 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결단으로 인해서 살아남은 해인사 장경판전 그 다음에 이게 국보 제55호였고 8만 대장경 국보 제32호 이런 것들이 세계문화유산과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어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고 영원한 민족의 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한 대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뒤에 1954년 3월 훈련 중 여기에서는 실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34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순직을 했고 해인사에서는 그를 어떻게 합니까? 사찰 입구에 어떤 그의 공적비를 건립하고 매년 이제 추모제를 여기에서는 거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전쟁법 준수의 딜레마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세 번째인데, 비례성과 필요성의 원칙은 인도주의 원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도주의 원칙과. 그래서 정당한 전쟁이라도 이 전투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이런 수단 사용 시 비정상화가 여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적에 대한 필요 이상의 어떤 가학적 사살은 도덕적 문제라든지 상대를 더욱 결연한 의지로 싸우게 하고 자국민을 지지도도 상실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두 가지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동일군이 저항 능력 없는 소련군 포로와 민간인 수백 명을 학살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소련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결연히 싸울 수 있는 어떤 분노의 원천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968년 3월 16일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여기 미라이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 이제 반전 분위기가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라이 학살 사건은 우리가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남베트남 여기에서는 미라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미군에 의해서 벌어진
여기에는 그 민간인 대량 학살이 있었던 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얼마나 죽었냐면 347명에서 503명으로 추정되는 이런 어떤 인원들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사살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또한 징직도 이런 것들이 거부 운동이 일어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우리가 보면 2004년도 보면 이제 여기에서 그 2004년도에 이제 그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교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당시 유명한 6명의 어떤 미군들이 이라크 포로에게 이제 다양한 방식의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뭐 좀 어떤 가혹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여기에는 이제 그 교도관과 함께 이제 기소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지켜야 사항들은 꼭 지켜가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도 보면 이제 결혼이 싸울 수 있는 어떤 분노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어떤 보면 이게 저항 능력 없는 이런 국민 수백 명을 사살하게 되면은 이제 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분노의 원천이 싹 트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전쟁 영화나 연극 영화, 나일병 대한민국 신한위에서 보면 형제가 어떤 군대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어떤 고군분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 동료가 만약에 총에 맞고 쓰러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포탄에 맞고 쓰러진 이후에는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이런 어떤 분노의 감정, 분노가 일어나서 여기에서는 결연히 싸움을 여기에는 공고히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국 내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그 사기가 저하되는 이러한 요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전쟁의 어떤 그 준세 딜레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전쟁 과정의 어떤 도덕성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 자, 전쟁 과정의 도덕성 실천 원인입니다. 여기는 인도주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을 우리가 인도주의 도덕성의 실천 원칙으로 살펴보면 자, 비례성의 원칙에는 군사적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파괴의 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 목표가 지닌 중요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물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기에서는 파괴의 양이 목표가 지닌 그 어떤 파괴의 양과 어떤 중요하게 비례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나치의 포로 학대물 대량 살상,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 수단과 방법은 필요한 정도의 어떤 폭력만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군사적 목적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인원들의 어떤 살상을 위해서 필요한 양들을 우리가 여기는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떤 비례성을 우리가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전쟁 윤리에 우리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윤리의 사례는 자, 1968년 미군이 베트남 밀라노에 있는 민간인 347명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났음이 이제 폭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 어떤 반전 여론이 이제 번졌다는 거죠. 반전 여론이 번졌고 그 다음에 베트남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더욱 민심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의 전당성을 잃고 반전운동이 확산돼서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됐다는 거죠. 베트남에서 철수된 이러한 사항들을 쭉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배경들을 우리가 한번 하나 둘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루어져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들의 어떤 환경을 오염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매항리 어떤 그런 그 사격장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두 자녀들 학생들의 어떤 그런 폭력이 치였던 사건들, 뭐 그다음에 폭력적, 그다음에 성폭행,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되면서 이제는 미국에 대한 어떤 반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부는 이제 철수하고 일부는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외곽지로 이제 이동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그
군사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작전 계획에 의해서 이뤄가는 상황이지만 그런 걸로서 이뤄가고 처음에는 원조를 하다가 이제는 원조하는 국가에서 또 거기에 대한 것들 비용이 들어가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등한 군사적인 위치에서 어떤 소파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무기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똑같이 어떤 그런 관세가 철폐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면 이런 어떤 반전 이런 그 여론이 확산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현상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전쟁률 두 번째 사례를 보면 자, 100명의 배트공을 자, 100명의 배치공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라는 어떤 그 주한 한국군 초대사령관인 최명신 장군의 엄격한 지시로 인해서 월남군들의 어떤 가슴을 울리게 됐습니다. 이 월남군들의 가슴을 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양민들의 어떤 신고, 이 양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배트공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했고 그 다음에 더 큰 정가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콩 포스트지는 여기에서는 한국군을 배워라라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서특필한 이런 그 신문 광고도 나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특별히 한 명의 어떤 지휘자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여기 하면서 보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설을 게재할 정도로 이제 당시 어떤 주한 한국군은 이제 월남인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시에도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그 전법의 추후에는 이제 전법의 그런 영향을 받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래서 자국민을 확산하지 않고 여론전이 번지지 않고 어떤 당위성을 충실히 이해가 갈 때 어떤 자국도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 준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어디에도 한반도에도 한반도 즉 한국에도 고스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여기서 전쟁법과 전쟁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윤리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 나하고의 어떤 상대방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항상 나는 선과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이러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있다 보면 늘 상대적인 측면은 여기서는 악과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당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명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것을 또 만들어가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근데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쟁이 나면 수많은 어떤 그런 피해로 인해서 또한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피해로 인해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러한 전쟁의 목적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런 어떤 윤리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미국에 대한 베트남에 대한 사례와 그다음에 한국군 최명신 장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그 전쟁에서 이런 행동을 해 갈지를 여기는 부단한 또 부대 내에서 교육이 또 이루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이뤄가야지만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타국에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쟁법과 전쟁윤리에 대해서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